네,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주말에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보시죠. 주말 사이에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외신이 도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페덱스 때문이었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물류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경기의 가늠자로 여겨졌습니다. 일종의 탄광 속 카나리아로 여겨졌죠. 탄광에서는 유해물질에 민감한 카나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해석이 돼서 카나리아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유해가스가 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탈출을 하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일종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신호를 주는 카나리아로 이 물류가 표현되곤 하는데요. 페덱스 CEO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CNBC 등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이고요. 6월에 애초에 1년 동안 이만큼 우리는 벌 것입니다 라고 예상했던 가이던스를 이번에 철회했습니다. 물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실적을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평가를 냈는데요. 그러자 다우 운송지수가 5%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덱스의 주가도 21% 폭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운송지수 안에는 철도, 항공, 물류 등의 운송 20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류가 앞으로 좋지 않아질 것에 대한 우려감이 이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과거와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고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가 물류 외에도 다각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의문부호가 달려 있습니다만 일종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지적은 일면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그 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 부담입니다. 테일러 준칙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금리를 가늠하는 황금률로 이 테일러 준칙이 꼽혔었는데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망가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연준이 무차별 굉장히 강하게 돈을 살포했죠.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로금리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사실상 테일러 준칙은 사장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기이다 보니까 다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으로 보는 기준금리로 봤을 때 미국은 적정금리가 8.14%라는 지적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8.79%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수준은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갭이 큰 상황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6.8%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지금 적정금리는 5%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같은 발언 작년에도 하긴 했지만 일단 그러한 우려감들이 금리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질 것인가 이것은 또 미지수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시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강한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페드워치의 전망표 나와 있는데요. 처음으로 5%의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년도 초반에 이쪽으로 베팅이 좀 맞춰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보신 페덱스 다우 운송지수의 급락은 경기 침체에도 연준이 이렇게 강한 긴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도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QT도 사실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의 앞으로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대차대조표 축소를 QT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의 목표치가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9월 말 적용은 8.68조 달러이고요. 연말 목표치는 8.39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8.83조 달러니까 축소를 해야 되는 규모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 QT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항목을 변화해서 발표를 하는지가 하나의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QT가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MBS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아닌가 하는 시장의 우려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혹시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켠에 두시고 시장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미증시 보겠습니다. 이런
미증시 상황, 결국에는 겨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여름이라고 할 전문가는 한 명도 없겠죠. 다만 여름은 여름에 입어야 하는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겨울은 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우리는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과도한 공포도 탐욕도 경계하면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다지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투자의 아이디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는데 국채 상황을 보면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그렇게 심하게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매물 출회를 위한 핑계거리로도 작용이 됐다라는 점도 한켠에 두셔야겠습니다. 국제금리의 상황 위아래로 등락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중에 낙폭은 꽤 많이 줄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조정을 보이다가 절반 이상 좀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마이너스 0.9%입니다. 페덱스 이슈만 없었으면 시장이 플러스 마감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만기일 때문에 수급 영향이었습니다. 보통 내만여의 날 그 전날 급락을 하면 그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내만여의 날 당일에는 플러스 마감을 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매수세가 장 막판에 연출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하방을 좀 지지하게 만드는 요소가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미시간대에서 이번에 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를 했는데 그 전달보다 내려갔습니다. 연준이 그 금리 정책을 가늠할 때 CPI보다 사실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FOMC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22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FOMC 이날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방향성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요, 미증시보다 그래도 강하게 출발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강보합 정도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물 지수가 0.24% 정도 플러스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에 성공했고 MSCI 국가 추정 지수 0.83% 다른 국가에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한 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한 0.3%가량의 상승권에서 출발을 준비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미증시 세부 사항 들여다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증시 내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떨어졌습니다. 이제 운송지수가 급락을 하자 당연히 경기 민감지수, 전통적인 산업지수들이 많이 빠졌겠죠. 그 안에서 상승세를 시현했던 것은 최근 트렌드와 맞닿은 부분입니다. 태양광과 리튬, 방산, 이 섹터가 시장 대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 정말 대단하죠.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대장주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가 되겠죠. 리튬은 앨범을 지속적으로 요 몇 달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는 동안요. 알바말은 4%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죠.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방산 섹터도 요즘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떠 있어서 그 부분 좀 추가를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수주 공시인데 수주 규모가 굉장히 반갑네요. 매출액 대비 164%에 해당하는 폴란드 사업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계약 소식이고요. 폴란드 외에도 지금 여러 국가에서 수주가 대기되고 있죠. 앞으로 좀 릴레이로 더 전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해보시라고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를 좀 적어봤는데요. 세계에서 1위, 5위까지는 다 미국이고요. 6위는 중국입니다. 한화가 한 30위고 한국항공우주가 59위입니다. 작년보다 각각 3단계씩 내려갔는데 이번에 수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이 세 기업 가운데서는 LIG 넥스원은 작년 대비했을 때 2~4단계 올라갔습니다. 자, 시장의 평가, 해외에서 평가는 사실 LIG 넥슨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이 정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과거의 핫 키워드의 단상 때 말씀드린 태조 이방원 가운데 어디가 좀 앞으로 긴 관점에 살아남을까? 월간 함지영 선생님께서 방산이 가장 유력하다는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평가도 궁금해집니다. 자, 조금 더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리튬 테마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죠. 광물의 시대, 자원 확보 전쟁 중이다라는 부분 한 2달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것, 전통적인 산업뿐만이 아니라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 새롭게 뛰어드는 업체들의 시세 분출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해보셔야겠고요. 지난주까지 추가됐던 내용, 이 덕산 테크피아는 9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난 한 주간 눈에 띄었던 부분은 율촌화학과 동국산업, 조강페인트 새롭게 이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뭐 수익을 낸다는 건 아니고 증설 이슈나 신규 계획이기 때문에 이후에 얼마나 시세가 나오게 될지 좀 시차를 두고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적과 영업이익 같이 보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리오프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파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의 헝다그룹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전해진 소식, 이달 안에 모든 공사 재개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주택 시공은 10월까지 정상화 예상입니다. 사실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거 도미노로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아닌가라는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일종의 해소의 신호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금 수요 감소 가 있는데 이 점이 좀 상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오프닝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말씀드린 차트인데 미국에서 식당 예약 건수와 항공기 예약 객수가 그 이전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 팬데믹 이후의 흐름,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영국의 신용카드 지출이 나왔습니다. 지난 라인이 미국이고 이 초록색 라인이 이제 영국 쪽인데 요즘 신용카드 지출이 하루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는 부분 눈에 띕니다. 일본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그런 관련 기대감이 있죠. 중국은 관군제, 이제 소비 시즌 맞닿아 있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확장된 키워드로 의류에 대해서 이날 같이 제시해 드렸는데요. 의류 관련 리포트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내년 1분기 정도는 이 소비재 기업들이 증익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원가나 인건비 상승의 부담이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면 해소가 돼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의류 OEM 기업들의 상황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목표 주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태종이방원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종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펄프 가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펄프 가격이요. 8개월째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뭐 신고가를 연일 써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관련 기업들이 최근 한 1, 2주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흥국증권에서 무림 PMP에 대해서 커버 레포트를 조금 전에 올려서요. 좀 추가해서 기입을 해봤고요. 한솔재지와 무림그룹 등이 올해 3차례 종이값 인상 소식이 있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자리 옮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